힘을 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타임 가볼 건데요. 오늘도 막 정신 없으시죠? 앞에서부터 쭉 나가는가 싶더니 막 뒤에 180 몇 페이지도 다녀오고 앞으로도 갔다 뒤로 갔다 정신이 없으실 텐데 제 강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냥 앞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나간다기보다는요. 지금 딱 이 개념이랑 같이 배우시면은 좋을 개념들을 좀 연동해서 같이 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처음엔 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해가 되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따라가오느라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말씀드렸듯 한 절반 이상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니까요. 예, 너무 크게 막 부담은 갖지 마시고 혼자 복습하실 때도 오늘 그 강의 중 설명드린 내용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뭐 이거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활용하셔도 좋죠. 예, 그렇게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40페이지에는 사실관계 판례 몇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과로 이번에 기속행위로 본 사례들 아까 안 보고 넘어간 게 좀 있었죠. 일단 3번에 뭐 음식점 영업허가는 아까 보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번은 남학생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는 판례인데 여러분, 신검에서 4급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공익이다 그 말이죠. 기속이다 그 말이에요. 4급인데 재량껏 현역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판례. 병역 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한다. 보충역이 4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다? 다음 줄 무조건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속행위죠 당연히. 자, 다음 2번 판례는 최근에 이제 지방직에서 한번 기출됐던 사실관계 판례인데요. 이 저출산 시대에 아주 바람직한 판례예요. 물론 저출산이 지금처럼 심각하기 전의 판례긴 하지만, 자, 어떤 공무원이 아이를 키우느라,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둘째를 임신해서 이제 육아휴직 중에 둘째 출산이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출산을 만약 내가 육아휴직 중이 아니었다면은 출산 임박하면은 또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받을 수 있죠. 정확하십니다.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어차피 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출산휴가가 따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지금 출산휴가 못 썼으니까 나중에 뭐 쓸 수 있게 해줄까요? 그런 건 없죠. 출산 전후 90일밖에 인정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자니 출산휴가 날아가게 생겼고 그래서 머리를 써야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셔야 돼요. 이런 거는 하루라도 더 쉬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오케이, 복직을 신청하죠. 왜요? 복직 신청하면 이 남아있는 육아휴직은 날아가니까 세이브 되니까 세이브 되거든요. 아껴놨다 나중에 다시 쓰면 되잖아요. 세이브 시켜놓고 곧바로 뭐 신청할까요? 출산휴가 신청해야겠죠. 그러면은 복직되는 순간 출산휴가가 받아들여지면은 출산휴가 쓰고 나머지 세이브된 육아휴직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신청을 한 건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받아들여줘야 된다. 재량껏 거부할 수 있다. 저출산 시대니까 무조건 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복직 명령하고 곧바로 출산휴가도 해줬어야 한다. 더욱더 장려되어야 하는 판례죠. 따라서 2번 판례 읽어볼게요. 밑줄친 부분. 육아휴직 중인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서 복직 신청을 했다. 다다음 줄 복직 명령하고 동시에 출산휴가도 해줘라. 재량껏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예요. 아주 바람직한 판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판례들을 보셨고 다시 그럼 허가 파트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4번까지 보다가 안 본 판례가 나 있어요. 4번에 허가권자 이익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 없다였죠, 여러분. 46페이지 맨 위에 맨 밑에 양과로 1번이요. 자, 근데 참 힘든 말. 원칙적으로 허가권자 이익은 뭐다? 반사적 이익이어서 원고 적격 없다. 네, 그놈이 또 원칙적으로 옵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제가 가상의 법을 만들어 볼게요. 편의점 영업 허가일까요? 특허일까요? 너무나 허가죠. 왜요? 발에 채이도록 많은 게 커피집이랑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법이 통과됐다라고 해볼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편의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제 신규로 편의점 출점하려는 허가는 기존 편의점 반경 50m 내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에서 뒀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반경 50m의 편의점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걸요. 아무튼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그 법의 취지는 뭔가요? 반경 50m까지는 딴 허가 못 들어오게 해서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 녹아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반경 50m 안쪽에 있는 반경 20m 있는 떨어진 곳에다가 편의점 허가를 새로이 내줬다. 그거 취소 소송 걸 원고 적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있는 거예요. 왜요? 법에서 50m까지는 못 들어와라고 한 취지는 뭐죠? 너의 그만큼의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록 강학상, 학술상 허가권자일지라도 원고 적격 있음 없음?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7페이지 2번 판례입니다. 읽어볼게요. 법률이 업자들 사이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줄 경쟁자에 대한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럼 대체 법률이 업자들 사이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말 참 어렵게 쓰는데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 무엇이냐? 46페이지 맨 밑에 있는 이그젠플이에요. 거리 제한 규정을 뒀더라.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가장 대표적인 이그젠플은 우리 나중에 기본 이론 때 배우시겠지만 담배사업법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현행법상 담배사업법에서는 실제로 담배 일반 소매인 허가라는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반경 50m 안에 새로운 담배 일반 소매 허가가 안 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 자체가 바로 최소한의 영업이익 보장해 주는 거니까 원고 적격 있는 걸로 보는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로 이제 다시 48페이지 가보실게요. 페이지로는 이제 6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원래 오늘 이거 다 끝내지 못할 거라 예상을 해가지고 한 6번까지 예상, 많게는 5번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과연 될지 좀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다른 법률상 제한이라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이그젠플 하나만 가볼게요. 실제 시험에 나온 이그젠플이긴 해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신 이후에 부업이 하고 싶어가지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았다. 엊그제 기사긴 한데요. 어떤 사업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던데 어떤 경찰 공무원이 10년 동안 뭔 사업이었더라? 뭐 불법적인 사업이었는지 뭐였는지 아무튼 뭔가 사업 몰래 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징계받게 됐는데 공무원은 부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리 업무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됩니다. 공무에만 전념하라 이 말이죠. 근데 요즘 같은 엔잡 시대에 이것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안 돼요. 하려면 뭐 여러분의 엄마 아빠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 아니 아내 남편 이름으로 해야지 여러분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적어도. 근데 여러분이 그냥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신청해서 영업허가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장사해도 될까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으면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해제가 됩니다. 그치만 당연히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았으니까 그 금지만 해제되지 국가공무원법에서 여러분의 영리 업무 금지하고 있는 건 해제되지가 않아요. 이것까지 해제받으려면 별도의 겸직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 게. 따라서 오직 허가는 그 허가 대상에 되는 그 금지만 해제될 뿐이지 다른 법에 의한 검지는 전혀 해제되지 않는다. 요 이그젠플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내용이 48페이지 맨 위에 적혀있는 양괄호 2번의 내용이니까요. 복습하실 땐 다 읽어두시길 바랄게요.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다음에 또 밑에 거 양괄호 3번 말씀으로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허가를 뭐 인스타에 실제로 워낙에 많으니까 인스타에서 이제 뭔가 뭐 주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성 의류라든지 이런 거 많이 팔죠. 통신 판매어 허가 안 받고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쇼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 판매어 허가라는 걸 받고 해야 합니다. 근데 무허가로 받고 그냥 다 캐시로 결제했다. 자, 그래가지고 무허가로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무허가죠. 그 허가 안 받고 한 거니까 그 옷 사고 파는 계약 다 무효다. 아니면 계약이 무효는 아니고 처벌만 받을 뿐이다. 후자예요. 정확하십니다. 무허가일지라도 거기 써있죠. 두 번째 줄 먼저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된다? 유효예요. 무효가 아닙니다. 즉 거기 이그젠플 하나 적혀있죠. 제가 무허가로 건축허가 안 받고 제 땅에 건물 지었다고 해볼게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이니까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이 건물이다. 그래도 내 건물이다. 내 건물이에요. 제 소유권이에요. 민법적으로. 다만 불법 건축물이니까 나중에 철거될 수 있겠죠. 어쨌든 소유권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그러니까 위법 첫 번째 곡지 대신에 위법할 뿐이에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강제 집행, 그러니까 철거 명령 같은 걸 말해요. 내지는 뭐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뿐 어쨌든 사법적으로는 유효하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굵직한 큰 주제를 볼 건데요. 허가의 기간이라는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운전면허증이 혹시 있으시면은 꺼내서 보시면은 더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면허 없으시면 그냥 가상으로 가정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허가에는 기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면허증 같은 경우는 밑에 써 있어요. 대놓고 친절하게 이게 무슨 기간인지. 갱신 기간이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통상 자세히 보신 적 없겠지만 운전면허 한번 받으면 10년 동안 면허 기간이 부여되고요. 마지막 1년은 갱신 기간이에요. 그러면 갱신 기간의 의미가 뭔가요? 그 기간 동안 네가 갱신 신청하면은 네 운전면허 어떻게 해주겠다? 다시 연장시켜 주겠다. 즉 허가에 붙은 기간은 야 갱신 신청만 때에 맞춰서 해. 그럼 웬만하면 갱신해 줄게. 라는 갱신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와 달리 진짜 그 기간 동안만 이거 해라라는 허가 자체의 기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허가에 기간이 붙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갱신 기간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근데 말이 어려워요. 판례는 갱신 기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합니다.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그냥 여러분이 읽으실 때 갱신 기간이구나로 읽으시면 돼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갱신 기간이 아니라 진짜 딱 그 기간 동안만 해라. 갱신이란 거 없다. 라는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이란 말은 갱신 제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갱신이 없으니까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나요.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효력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갱신 기간이면은 갱신 기간 내에 내가 갱신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웬만하면 갱신이 돼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갱신 기간이더라도 갱신 기간 지나도록 내가 갱신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날아가겠죠 당연히. 갱신 기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판례 근데 이걸 또 말이 되게 어렵게 해요.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허가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 이딴 식으로 어렵게 표현하는데 그냥 갱신해 줄게란 말이에요. 허가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운전면허처럼 면허증 밑에 갱신 기간이라고 써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허가의 기간이라고만 써 있고 이게 갱신 기간인지 아니면 찐 허가 기간인지 모르겠다 안 써 있다.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애매할 때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이그젠플을 들어볼게요. 제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허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3년의 허가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식적으로 3년 장사하고 문 닫아라일까요? 3년 후에 갱신 받아서 계속 하라는 소리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3년 동안 어떻게 장사하고 끝내요. 즉 애매하면은 네가 허가받은 영업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투머치 짧다. 그것만 장사라는 말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본다? 갱신 기간인 걸로 봐줘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 기간이어도 갱신 신청은 해야겠죠. 자, 그럼 하나씩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허가에 갱신 기간이 붙어 있었고 그 갱신 기간 내에 내가 갱신 신청했다. 그리고 갱신 신청은 웬만하면 받아들여진다 아니면 거부당하기 쉽다. 웬만하면 다 돼요. 그냥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행정청은 갱신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 기간으로 보게 되면 신청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요. 왜요? 이게 갱신 기간이 아니고 찐 허가 기간이면은 그 기간 다 지나면 나는 새롭게 허가를 신청해야 되죠. 근데 아까 배우셨다시피 내가 영업하는 사이에 법이 여러 차례 바뀌어가지고 요건이 되게 타이트해졌다. 그럼 난 허가 신청할 때 그 타이트한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고 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갱신은 그딴 거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다 돼요.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럼 이런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때 제가 운전면허를 죄송해요. 요때 음주운전했습니다. 근데 아직 면허 정지 취소 나오기 전에 요때 면허를 갱신해 버린 거죠.
그리고 요때 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갱신이라는 것의 의미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갱신은 너에게 새로운 허가를 주는 거다. 기간만 늘려주는 거다. 기간만 늘려주는 거죠. 그럼 허가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갱신 전에 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갱신 이후에도 얼마든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더라.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가 허가 기간 만료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기간 데드라인이었는데 제가 요때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바빠가지고 기간 다 지나도록 결론을 안 내줬다. 날짜가 지나가 버렸다. 그럼 날짜 지나갔으니까 내 갱신 신청과 무관하게 당연히 허가는 날아간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신청만 제때하면 돼요. 왜요? 상식상 갱신 신청은 웬만하면 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우연찮은 계기로 갱신기간 만료됐다라고 해서 어쨌든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날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만 제때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보신 것처럼 갱신 신청했는데 갱신 가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은 유효기간 지났다 하더라도 허가가 날아가진 않습니다. 다음 여러분 앞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갱신 기간인지 허가 기간인지 애매하면은 어떻게 판단하자고요? 이게 너무 짧잖아. 이러면 갱신 기간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랬다고 해볼게요. 애매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짧은 경우다라고 판단을 해줘가지고 갱신 기간으로 인정을 해줬고 여러 차례 계속 갱신을 해줬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갱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래도 꼭 갱신해줘야 될까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계속 갱신을 해줘서 더 이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거 말 반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너무 짧으면 갱신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갱신 계속해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안 짧게 됐네. 그럼 그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즉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약간 넘어가도록 하고, 자, 비록 갱신 기간이었을지라도 이미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효 기간 지나도록 갱신 신청 안 했다. 그럼 뭐 갱신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유효기간 다 지나고 아이고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제라도 할게요. 라고 갱신 신청한다. 갱신 신청인가요? 허가 신청인가요? 허가 신청이에요. 네 허가이 날아갔잖아요. 정확하십니다. 따라서 갱신 신청이 아니고 신규 허가 신청의 성질을 갖게 되고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왜요? 새로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갱신 기간은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자, 반대로 갱신 기간이 아닌 진짜 찐 허가 기간이었다. 여긴 별로 논의할 게 없습니다. 그냥 기간 지나면 끝. 그럼 갱신 제도 자체도 없는데 갱신해달라고 신청했다. 이게 갱신 신청인가요? 아니죠. 그냥 신규 허가 신청한 거예요. 이것도 받아주는 의무가 전혀 없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허가의 기간 파트가 되는 거고요. 책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허가의 기간 및 갱신에서 양괄호 1번 첫 번째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 이게 이제 찐 허가 기간이라 그랬죠. 기간 지나면 허가는 실효,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걸 줄여서 실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갱신 기간이라는 뜻은 갱신 기간이 왔다라고 해서 허가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갱신을 고려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말을 어렵게 한다 그랬죠. 허가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 이딴 식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은 시험에서는 갱신 기간이라는 말을 별로 보시지 못할 거예요. 다 판례 표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어려운 말로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 그럼 구별 기준 애매하면 어떻게 하냐? 허가 사업의 성질상 너무 짧으면은 뭘로 본다? 갱신 기간으로 본다. 다만 당연히 갱신 기간인 경우에도 종기가 데드라인 마지막 날을 말해요. 끝종자에 길 기자 써가지고 마지막 날이죠. 끝날 도래하기 전에 갱신 신청은 당연히 해야 되고 갱신 신청 없이 기간 도과해 버리면 허가는 실효됩니다.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 사업의 성질상 너무 짧다, 부당하게 짧다. 그럼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한이 도래하면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말 참 어렵죠. 그냥 갱신 고려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선 당연히 그 마지막 날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 신청해야 되겠죠.
그 연장 신청 없는 상태에서 기간 만료하면 허가 효력은 상실된다. 자, 다음 양괄호 2번. 그럼 갱신 기간일 때 첫 번째 꼭지 갱신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거부는 불가능하고요. 다음 아이고 이거 한 줄 띄워줬어야 되는데 좀 예쁘게 안 들어갔네요. 만약에 갱신이 이루어지면은 종전 허가는 어떻게 된다?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기간만 늘어날 뿐이다. 따라서 갱신 전 사유를 이유로 갱신 후에 제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밑에서 맨 밑에 판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이유로 허가 취소할 수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의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 투머치 짧다라고 해서 계속 갱신해줬더니 이제 투머치 짧지 않다. 그럼 거부할 수도 있다는 판례. 읽어볼게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즉 갱신기간으로 보더라도 그 후 원래의 기간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서 그 연장된 기간을 다 합친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됐더라. 더 이상 갱신기간으로 봐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 할 수도 있음. 다음 내용. 갱신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갱신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허가는 실효되지 않고요.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하지 않은 이상 허가는 실효되기 때문에 이후에 나는 갱신 신청한다고 생각해봤자 그건 신규 허가 신청이어서 거부가 가능하다. 판례 읽어볼게요.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기간 연장 신청은 세 번째 줄 종전의 허가와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 처분을 구하는 거다. 기간 연장이 아니다 그 말이죠. 따라서 허가권자는 신규 허가 신청으로 보아서 법의 규정에 의해 허가 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더라. 매우 불리해진다. 반면에 그런 양괄호 3번 허가 자체의 기간 갱신 제도 자체가 없으면 뭐 당연히 날아가겠죠. 자,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어업에 관한 허가는 유효기간 연장 제도, 즉 갱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은 허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재차 네가 허가를 받는 것은 마지막 새로운 허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허가의 기간이라는 쟁점을 하나 정리하셨고, 다음 페이지요. 정말 허가는 뭐가 많죠. 자, 정말 굵직한 쟁점이 6번 쟁점이고 단독 문제로도 많이 출제될 정도의 특혜급 쟁점이에요. 왜냐면 여기 쟁점 하나로도 대략 한 6개 이상의 선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례형 문제로. 자, 근데 나중에 굉장히 쉬워질 주제긴 한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갑이 허가를 받아서 뭐 커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장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가게를 좀 팔고 싶다. 허가받은 가게 팔 수 있나요? 당연히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음식점 영업 허가, 커피 가게 허가 너니까 해주는 건가요? 물건에 하는 허가일까요? 다 대물적 허가예요. 대부분의 허가들은 다 대물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갑은 을한테 적당히 돈 받고 이 내 허가받은 사업인 편의점, 커피숍 영업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가게를 넘기는 계약을 영업양도 계약이라고 불러요. 민법상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권리금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난 빠지고 네가 새롭게 가게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 아까도 배우신 것처럼 허가는 대물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소유권 넘어가면 같이 따라서 넘어간다 그랬죠. 자, 그럼 네가 이제 실질적으로 허가를 갖게 된 것처럼 그건 맞지만 적어도 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허가자인 걸로 알고 있나요? 여전히 갑이죠. 넌 나한테 허가 신청한 적도 없고 허가 넘겨받았다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뭘 해줘야 되냐? 구청 가가지고 나 가게 넘겨받았습니다라고 말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행정청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고 그런 알리는 거를 신고라고 부릅니다. 신고는 알린다라는 뜻이에요. 신청이랑 신고라는 거를 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때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요. 신고, 알린다라는 뜻이고 신청은 나 이것 좀 해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건축 허가를 신고할까요? 신청할까요?
신청해야죠. 나 건축 좀 하게 해줘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나 가게 좀 넘겨받게 해줘가 아니라 이미 넘겨받았으니까 넘겨받았어라고 알려주는 거죠. 나 돈 주고 샀어라고 신고하게 되는 거고, 허가의 지위를 넘겨받는 신고기 때문에 통상 이런 걸 지위승계 신고라고 불러요. 허가자의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신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청은 그 구청장님이 이제 신고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인데요. 신고만 한다라고 해서 명의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 신고를 심사해가지고 요건 다 갖추셨네요. 네, 허가증 새로 발급해 드릴게요. 이제 을 명의의 허가증을 줘야겠죠. 동시에 갑 명의 허가증은 돌려 받아야겠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처분을 수리 처분이라고 불러요. 네 신고를 받아들여 주겠다. 그래서 법이 정한 효과를 발생시켜 주겠다. 라는 처분을 수리 처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이 허가도 그렇고 곁다리로 본 특허도 그렇고 다 처분의 다양한 종류들이에요. 10가지 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허가, 특허, 그다음 아직 안 배운 인가라는 3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다음 시간에 수리라는 처분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수리의 개념은 뭐냐? 네 신고를 오케이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관련된 효과를 발생시켜 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수리를 하면은 왜 이게 처분성을 갖게 되느냐? 권리 의무 영향이 있으면 처분이죠. 이 수리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원래 갑이 허가자였죠. 허가 명의자였죠. 근데 이 수리를 하면은 갑의 허가 명인이죠.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그게 바로 수리잖아요. 이제부터 네가 허가 명의자다 라고 해주는 게 수리거든요. 권리 의무 영향이 있죠. 명의가 바뀌니까. 따라서 처분성을 갖는 수리 처분이 되는 거고, 자, 그럼 갑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허가를 받았던 허가 명의자인데 내 허가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도 2주 후에 배우실 건데요. 3주가 되겠구나. 줬다 뺏는 걸 철회라고 해요. 줬다 뺏는 거. 그럼 이 수리 처분은 갑에 대해 어떤 효과를 갖는다? 허가의 철회예요. 그럼 을한테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갑의 허가를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즉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너가 허가 명의자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허가를 주는 건 아니고 갑의 허가를 그대로 이어주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권리 의무에 각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수리는 처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이 수리는 처분이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자, 이 수리 처분을 하면은 갑과 을 각각에 대해서 권리 의무 영향을 미치잖아요. 을한테는 유리해요. 허가를 주니까. 갑한테는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침익적인가요, 수익적인가요? 침익적이죠.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배우신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행정절차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처분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들을 정한 법을 행정절차법이라고 부르고, 특히 행정절차법에서는 불이익한 침익적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업주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영업정지를 하려고 해요. 그럼 신고만 받고 다짜고짜 영업정지 때릴까요? 네 말 좀 들어보고 때려야 될까요? 네 말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말도 안 들고 그냥 때리면은 뭐 경쟁업자가 일부러 장난치면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가 진짜 미성년자한테 술 판 게 사실인지 아닌지, 억울한 거 있는지 없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거 안 듣고 하면은 절차가 위반돼서 실제로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하더라도 영업정지가 위법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법이 바로 행정절차법이란 법이고, 즉 여기다 적어볼게요. 행정절차법이라는 우리 나중에 배우실 법에서는 너에게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하냐? 네 말을 들어보도록 사전에. 왜요? 억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 오해한 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견을 듣는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견 청취라고 불러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하나 더 적으면은 미리 알려주는 사전 통지란 것도 해줘야 돼요. 그냥 저거 다 적을게요. 사전 통지 플러스 의견 청취 절차라고 적은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절차가 없으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어느 날 나 진짜 정직하게 영업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기우편으로 날라와서 내일부터 영업 정지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영업정지 때리기 전에 미리 야 너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는 신고가 있어서 영업정지 때릴 거거든. 근데 한 10일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억울한 거 있으면 나와서 말해봐. 내가 잘못 오해한 거면 영업정지 안 때릴게. 이렇게 미리 알려줘서 너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해야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잖아요. 네 말을 들어줌으로써. 반대로 말하면은 이 절차 안 거치면은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여기다 적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처분할 때 네 얘기 들어줘야 된다? 침익적인 처분할 때. 지위승계 신고 수리하면 누구에게 침익적이다? 얘한테 침익적이죠. 네 허가를 줬다 뺏는 거니까. 따라서 누구한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갑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리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 절차법에 따른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참고로 용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부르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불러요. 이건 기본 용어로 좀 기억하실게요. 자, 일단 1번과 2번은 정리가 되셨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이제 그럼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아직 수리 안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업양도 계약까지는 체결했다든지 또는 신고까지는 체결했는데 뭐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수리가 나올 리는 없겠죠. 또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아직 수리가 안 난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갑의 알바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업 정지가 나가야 될 텐데 갑한테 나갈까요? 을한테 나갈까요? 정말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예시로 먼저 바꿔볼게요. 알바가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영업 정지는 알바한테 가나요? 업주한테 가나요? 당연히 업주한테 가죠. 왜? 업주가 뭐니까? 허가 명의자니까.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영업 정지는 사람한테 때리는 걸까요? 그 영업에 때리는 걸까요? 영업, 물건에 때리는 거예요. 그럼 느낌 오시죠? 물건의 주인한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지위승계 신고까지 있지만 아직 수리 안 났다는 전제하에 누구라도 어쨌든 법을 위반했다. 정확하십니다. 제재 처분도 갑한테 날아가야 돼요. 수리 전 상황이면은 처분은 갑한테 날아간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지위승계 신고까지 했는데 수리 안 났고 갑이 어쨌든 돈을 다 받아서 아직 수리가 안 났지만 그냥 을한테 가게 넘겼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을이 실제로 운영하다가 을이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그래도 과징금 등의 제재 처분은 누구한테 날아간다? 무조건 갑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왜? 네가 뭐니까? 허가자니까 아직. 따라서 수리 나기 전까지는 넘기면은 안 된다라는 걸 또 배우실 수 있는 거죠. 왜? 제재 처분은 대인, 대물. 뭐 대인도 있긴 하지만 허가에 대한 건 대부분 대물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신 뭐 과징금이라든지 내지는 뭐 영업 취소 허가 등등등 다 얘한테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영업 허가 취소였다라고 해볼게요. 허가 취소가 갑한테 날아갔습니다. 그럼 갑은 이 허가 취소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걸 수 있는 원고 적격은 당연히 있어요. 내 허가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문제는 갑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을이 취소 소송 걸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겠는가? 원고 적격의 개념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법률상 이익의 개념은 처분의 법이 너에게 어떤 이익을 보장해준다. 반사적 이익의 반대말이라 그랬고 그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꼭 처분의 상대방이어야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 이런 거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진짜 피해보는 건 누구죠 지금? 을이죠. 돈 다 내고 가게 샀는데 지금 허가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원고 적격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가 피해자니까. 이렇게 우선은 네 가지만 정리해 두시면은 지금 단계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고요. 왜 단독 문제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다 연결되는 개념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주제도 뭐 나중에 배우실 행정 절차법도 있고 항고소송에 배우실 원고 적격도 등장하고 등등등. 그래서 종합 사례로 참 잘 나오는 내용이고, 자 그게 5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6번 뭐 영업허가의 양도. 그래서 양가로 1번 허가를 넘길 수 있냐? 대물적 허가. 아까 보신 것처럼 당연히 넘길 수 있습니다. 물건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요. 그럼 영업하고 양도를 할 때는 양과로 2번의 첫 번째 꼭지 행정청에 알려는 줘야 한다.
그거를 신고라고 했고, 특히 내가 이제 허가 넘겨받았어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신고라 그랬죠. 그럼 이 신고는 아직 안 배우시는 개념이지만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를 받아야만. 그래서 수리가 있어야만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럼 밑에 적어놨죠? 이 신고 수리의 의미에 대해서 양도인의 허가는 줬다 뺏는 철회의 성격. 그리고 양수인에게 새로이 허가를 해주는 거죠. 물론 기존 허가를 이어 넘겨주는 거긴 하지만, 따라서 양도인에 대해서 불이익한 침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에 따른 미리 말해주고 의견 청취 절차를 누구한테 거쳐라? 양도인, 똑같은 말 종전의 허가자한테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 동그라미 1, 2, 3, 4번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1번 판례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읽어볼게요.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서, 여기서 취소라고 쓰는 건 철회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양수인에게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즉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똑같은 말 처분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2번 이 수리하는 첫 번째 줄 뒷부분,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침익적인 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해당 당사자에 해당하는 누구한테? 종전 영업자한테 행정절차 실시해라. 그 말은 사전통지 의견 청취 절차 거쳐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여기 숫자 동그라미 3번 제재처분은 너한테 나간다 그랬죠. 허가 명의자. 그게 51페이지 맨 위의 내용이에요.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다. 근데 이미 가게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허가 명의자다? 양도인이 허가 명의자이기 때문에 제재처분도 양도인한테 나가게 됩니다. 자, 판례 읽어볼게요.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 영업자인 양도인이 허가자니까 제재처분도 양도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양도인에 대해서 행해진다. 심지어 마지막 두 줄, 양수인이 미리 가게 넘겨받아서 영업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이 받는다. 네가 허가 명의자니까.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리 전에는 절대 넘겨주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양도인에 대한 제재 처분이 있었을 때 네가 원고 적격 있다 없다? 있다. 실제적인 피해자는 너니까. 그게 50페이지 맨 밑에 판례예요.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똑같은 취지니까 읽어볼게요. 사업 주체 변경 승인 신청, 이걸 지위승계 신고로 읽으시면 돼요. 사업 주체가 바로 허가 명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허가의 명의 변경 신청이 있은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너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거기 굵은 글씨가 하나 빠졌네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양수인은 꼭 밑줄 쳐주실게요. 다시 50페이지 밑에 판례죠. 양수인은 마지막 줄 뭐가 있다? 마지막 줄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지위승계 신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업주체 변경 승인 신청을 지위승계 신고로 읽으시면 되는 거고, 지위승계 신고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다음 줄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럼 누구도 원고 적격 가질 수 있다? 양수인도 법률상 이익, 똑같은 말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까지 다행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51페이지 7번 제재 처분의 효과, 제재 사유의 승계.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바로 활용해 볼게요. 말씀으로만요. 지금 갑이 다 무시하고 이미 영업 정지 중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영업 양도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영업 정지 3개월을 받아가지고 영업 정지 중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났다라고 해볼게요. 아직 2달하고 한 3주 정도 남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을이 영업양도 계약 체결해가지고 신고해서 수리까지 받았다. 그럼 을이 이제 가게 주인이 됐잖아요. 영업정지 이어서 해야 될까요? 내가 새로 허가받았으니까 안 해도 될까요? 이어서 해야죠. 왜요? 을이 넘겨받은 허가는
이미 말 속에 답이 있네요. 을은 새로운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뭐 한 거죠? 얘 허가를 넘겨받았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업정지 같은 것도 대인이다, 대물이다? 대물, 허가에 붙어 있는 거니까 영업정지 받은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7번의 양과로 1번에 제재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그 말이죠. 영업정지의 효과가 그대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개념만 그냥 기억하시면 충분하시고요. 그래서 위에 네 줄만 읽어볼게요. 석유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은 종전의 석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는 어떻게 된다? 새로운 업자에게 승계된다. 네가 이어서 계속 영업정지해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남은 기간 동안만 당연히. 다음 페이지. 자, 그 양과로 2번 제재 사유의 승계.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만 바꾸시면 돼요. 제재 처분의 효과의 승계가 양과로 1번이었거든요. 이미 영업정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넘겨받으면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그럼 아직 영업정지 안 나갔는데 미성년자한테 술 팔다가 적발된 상황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적발됐고 아직 영업정지는 안 나갔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넘겨받아서 수리했다. 그럼 갑이 미성년자한테 술 팔다 적발된 걸 이유로 을한테 영업정지 할 수 있다? 당연히 있다. 왜요? 대물적이니까. 그게 제재 처분의 제재 사유의 승계예요. 영업정지의 이유, 바로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는 것도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 대표적인 리딩 판례가 맨 밑에 있는 1번 판례, 1, 2번 판례고 2번 판례는 제가 왜 유튜브에 떴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알고리즘에 이끌려가지고 한번 제 직업을 어떻게 안 건지 유튜브에 쓴 적이 있는데 어떤 다큐 프로 같은 거였는데요. 개인 택시 면허를 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개인 택시 면허도 다 특허, 대물적 허가라 그랬죠. 비싸더라고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다큐가 좀 옛날 거였으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운 돈에 비싸게 사고 팔리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돈 주고 샀는데 난리 난 거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판 놈이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되기 전에 재빨리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수인이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지게 됐죠. 양수인한테 양도인이 음주운전했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다 대물성을 가지니까. 사기당한 사례죠. 그게 바로 2번 판례예요. 굉장히 억울했던 사례인데 1번 먼저 읽어볼게요. 공중위생 영업에 대해서 영업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면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다 할지라도 양수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더라. 2번 판례도 완전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그 개인 택시 사기당한 사례,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딱 음주운전했고 그거 적발만 된 상태에서 허가 개인 택시 특허가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냥 특허라고 적을게요. 자, 근데 음주운전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음주운전하면은 뒤에 어떻게 될 수 있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냐?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되거든요. 줄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음주운전만은 적발된 상태에서 넘겨버린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너 개인 택시 면허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는 거예요. 더럽게 억울한 사례죠. 자, 2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사유, 그게 바로 지금 운전면허 취소된다 그 말이에요. 를 들어서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음 문장, 설령 양도 양수 당시에는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양도 양수 당시에는 개인 택시 면허의 취소 사유인 운전면허 취소가 아직 없었더라도 그거에 원인되는 뭐가 있었다? 음주운전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 면허 취소 사유에 의해서 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결론 그냥 다 따라온다. 사기당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빡세죠. 그다음 위에 있는 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최신 판례인데 아직은 보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8번 간단하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허가와 구별 개념이라고 적혀 있죠. 허가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마지막 리마인드 해볼게요. 원래 할 수 있었던 행위 아니면 없었던 행위.
있었던 거를 질서 유지를 위해 잠깐 못하게 해놨다가 최소한의 요건 클리어 됐으니까 해주겠다. 그래서 기속행위.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도박, 마약 원래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유해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도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딱 하나 있죠. 강원도에. 강원랜드 있고. 합법적으로 마약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요? 정확히 병원에서 수술할 때. 이런 것들은 허가랑 정반대죠. 원래 유해해서 안 되는 건데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하게 해주겠다. 그런 거를 예외적 승인 또는 예외적 허가라고 불러요. 허가랑 정반대죠. 키포인트는 원래 하면 안 됨. 근데 특별히 하게 해줄게.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재량이죠. 어마어마한 재량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이그젬플 판례 2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미 아까 보신 판례예요. 개발 제한 구역 판례가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원칙적으로 건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해서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주니까 조금만 더 밑줄 칠게요. 예외적인 개발행위 허가. 이게 바로 아까 읽어보셨던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예요. 기속이다 재량이다. 어마어마한 재량행위죠. 수익적인 것이 틀림없잖아요. 다음 2번 판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해제. 이것도 뭔 말이냐 여러분. 초중고 앞에 뭐 초등학교 예를 들어 막 5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모텔촌이다 아니면 뭐 클럽이다 술집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말도 좀 이 위생이란 말이 좀 들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학교 환경 위생 정화법이라는 법에 따라 가지고 초중고 반경 몇 미터 하는 그런 유해 시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19금 시설들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예외적으로 너는 특별히 학교 앞이지만 할 수 있게 해줄게. 그걸 바로 거기 굵은 글씨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안에서의 금지 해제라고 불러요. 이것도 예외적 승인의 이그젬플로 봅니다.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당연히 재량. 그래서 마지막 줄 재량행위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오늘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잘 집중을 해주셔서 계획했던 허가까지 모두 진도를 나갔습니다. 이번 주엔 과제가 조금 더 많죠, 여러분.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56페이지까지 있는 문항들 오늘은 빼먹은 게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꼭 복습하고 당연히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틀려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험 나오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만 캐치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두시면 돼요. 자, 오늘도 초장부터 계속 빡센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셔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